모든 경제 정책 중에서 통화 정책만큼 어려운 거는 없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통화 정책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2월 금통위가 이번 주 23일에 열립니다. 과연 금리가 인상될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위기인 건가요? 사실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반대 의견, 금리를 더 올려가면서 금리를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을 조금 더 안정시켜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모두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러니까 동향상으로는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안 오를 것 같긴 하지만 반대 의견들이 또 상당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은행 결정에 앞서서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기획재정부의 이달 경기 동향 보고서, 이제 그린북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게 되면 처음으로 정부가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6월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 둔화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올해 1월에 지난달이죠. 이제 지난달에는 경기 흐름 둔화로 확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나오면서 이제 경기 흐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실물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역인데 흔히 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경제고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야 경기가 좋아진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흔히 말하는 무역 적자,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경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엔 살아날 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데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코로나를 끝나고 이제 경제활동 재개를 할 거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결국 전반적인 차원에서 수출이 둔화되고 일단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좋아진 것이 실현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관점이 이번 보고서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을 맞았다는 어찌 보면 정부의 첫 공식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물가는 지속되고 있고 수출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뜩이나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어떤 공식적인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지 못할 거라는 그 분위기가 더 팽배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러니까 경기 상황만 보면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되도록 안 올리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 정부 부채도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채가 많으면서 부채 부담, 이자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부채 부담을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려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는 게 사실인데 네. 그렇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역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 역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또 중요한데 네. 환율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라고 이야기하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건 살 때는 달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커지게 되는데 최근에 사실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그러니까 물가지수 지표들이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추는 시점이 한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높은 시기가 계속될 것이 아니라는 이런 우려들이 생기면서 환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동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뉴스 보면은 1,300원에 넘어갔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1,280원대까지 내려간 것 같긴 한데, 2월 초에는 1,22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80원 가량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특히나 이 수입 물가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한국의 물가지수 역시 지난달 이제 특히 식료품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물가지수 또 미국의 대외 상황들을 고려하면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한 7개월 연속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원래 목표로 하는 게 물가 안정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 금리를 올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뭐 한국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은 2%대고, 지난달, 그러니까 사실 6월 달부터 물가 상승 흐름이 조금, 지난해 6월이죠, 죄송합니다. 지난 6월부터 물가 상승 흐름이 조금 꺾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5% 이상이거든요. 특히 올해는, 뭐 여러 난방비 대란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공공요금 인상되면은 식료품 가격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사실은 물가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급등하게 되면은 가게 생활이 충격이 오게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가격 올리는 폭을 좀 제한해 놨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이제 물가 상승 압력 전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 물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식료품 같은 가격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그거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찌됐건 목적 달성은 못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물가가 아직은 이런 수준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영향을 줘서 이 정도 수준인 건가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체감하고 있는 물가지수는 사실 더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아니냐. 뭐 택시요금도 오른다. 택시요금 이미 서울의 택시요금은 이미 올랐고요. 뭐 지하철 요금도 오른다. 그 다음에 난방비 대란에서 아시다시피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너무 물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나 저도 어제 장을 봤는데 뭐 갑자기 장을 봤는데 오이나 뭐 양파 이런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20-30% 뭐 2,000원 하던 게 3,000원 하던 식으로 올라버리니까 생활 물가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생필품만 아니라 사실 경제에 중요한 게 반도체, 전자제품 같은 이런 흔히 말하는 내구재라고 보통 뭐 이야기하는데 내구재 가격들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실제 생활해야 되는 생필품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특히나 공공요금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물가하고 금리를 오르면서 경제 안 좋아지고 뭐 수출도 안 좋아졌다는데 이렇게 흔히 말하는 괴리감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는 식료품이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훨씬 민감하고 그런 것들은 진짜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도체나 제조업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조금 느끼기엔 차이가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느끼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일단은 최우선 목적인 거고 사실은 중앙은행은 이것 말고도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시민 뭐 아니면 기업의 어떤 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부채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 것도 같아서 꼭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가 그때 같이 해오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기대만큼 달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계부채를 사실 좀 줄이면 좋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거의 100% 육박하면서 조금 줄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실 가계대출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부분에, 부동산 가계대출이 굉장히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계대출이란 것은 사실은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떻게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담보대출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가계대출 중에 흔히 말하는 생활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생활대출 같은 것들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비슷하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부 빚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빚을 내는 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가계 신용 공급을 줄이게 된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서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계 부채를 줄이는 목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달성하기 쉽지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부동산 부분인데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란 게 가계 경제의 한 80%,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한 7, 8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중요한 자산인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가계 부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이자는 많이 특히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고 특히나 최근 어떻게 아파트 분양 동향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분양 안 된 물량이 7만 개 정도 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수치가 한 2만까지 떨어졌습니다. 2만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7만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다라고 마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쉽사리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는 오르지 않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혹은 부동산 대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 것이라 이게 가계부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고금리 상황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국내 경제만 볼 게 아니라 보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도 잘 봐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상단이 한 4.75%까지 올라왔고 지금 상황을 보면 한 5.5%까지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랑 기준금리가 훨씬 더 한 2% 이상 벌어지는 건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역사상으로 한 1% 이상 벌어진 일이 사실 없었고 1.25%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1.25% 이상 벌어진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1.25% 이상 올라갔다는 적은 없어서 이거 이제 사실 2% 이상 벌어지는 경우는 역사상 없는 일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거시경제 안정성 차원에서 보는 것들은 자금 흐름이라든지 특히 환율 같은 게 아마 중요하게 될 텐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달러와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엊그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역시 금리 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환율이 1,500 수준까지 가는 것을 흔히 말하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방치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율이 안정되고 특히나 자본 유출입 같은 우려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시적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이게 지속적으로 2%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일시적으로나마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우리나라 경기
경제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흔히 말하는 경제 연착륙을 돕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라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리스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해외에 봤을 때 특히나 이제 국내 사정보다는 해외 사정이 중요한데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최근에 1월 달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좋은 평가들이 나오면서 좋으면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잘 맞으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1월 달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가 좀 어그러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거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역시 상당 기간 동안 안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면서 요것에 대한 보조를 아마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또 문제가 되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 리오프닝을 아직 제대로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보복 소비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억눌렸던 소비가 한동안 많아지면서 작년에 소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중국은 사실은 경제 규모도 크고 억눌려 왔던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보복 소비의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복 소비가 계속되게 되면은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소비란 건 수요고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의 1% 정도를 중국이 올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의 흐름,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금리 인상폭을 조절할 것이냐, 중국이 얼마나 경기가 회복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결국은 시시각각 최선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미국 역시 흐름대로 안 가고 있고 중국이 언제 얼마나 경제 성장으로 돌아올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에 맞춰서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